안방 장비 대 종이 평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어제 가장 극명하게 시각 차이를 보였던 분야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건데요. 안보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두 후보의 모습 먼저 만나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재명 후보는 강경 대응 발언이 오히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강한 억제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두 후보의 안보관 극명한 차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신냉전으로 이제 접어드는, 뭐 냉전이 아니라 이제 뭐 열전으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다음 순서는 대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대만에서 벌어질 경우에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결국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로마의 병법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수천 건의 정전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지속된 게 단 2년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의 평화, 전쟁 억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이 국제사회 속에는 통용된다는 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동맹도 없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접경해 있지만 우리는 누가 접경해 있습니까? 바로 김정은이라는 세습 독재 세력과 접경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화만 외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평화가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안보관을 둘러싼 두 후보의 날선 공방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NSC 이미 회의했는데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빙하 타고 운툴리 같다. 글쎄,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런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놓고서 안방 장비, 그러니까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인데 안방에서만 큰 소리 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윤 후보는 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이재명 후보가 유약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처음에 이제 저는 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늘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와 잉크로 된 이런 조약, 예.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럼 국가 간의 조약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 국가의 대통령과 정상들이 만나서 조약을 하고 거기서 또 협의하고 이렇게 사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협의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국제사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종이와 잉크로 된 조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정말 저는 국제관계나 국제사회의 어떤 룰,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1994년도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러시아도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뭐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머지 그럼 국가 간의 모든 협약과 계약이 모든 다 협약에 다 깨졌습니까?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 종이와 잉크라는 말로 그걸 다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 외에 많은 조약들과 계약들은 지금도 계속 형성돼 있고 국가 간의 신뢰를 가지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종이와 뭐 잉크로 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평화의 문제와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치 유약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유약한 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보관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방력을 키우지 말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통계적으로 6위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55조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쓸 거고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거 다 없애겠다. 그럼 장비 다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군사력 다 약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그 국방력 위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교력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인 것이지 그걸 지금 현재 전쟁하고 예를 들면 싸우자고 그러고 예컨대 선제 타격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긴장감을 높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 메시지가 던져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호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공격이 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을 해야죠.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공격을 해오면 그보다 2배, 3배 더 강하게 저는 타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자꾸 유약한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줄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말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정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은 늘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예. 주적은 북한이고 그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해오면 저는 2배, 3배로 타격이 한다고 생각해요. 예. 김정인 체제는 잘못된 체제잖아요. 그런 세습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상대방이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도록 또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을 해야 되지만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저는 2배, 3배로 원점 타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 정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 같이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 경험이 짧은 대통령이 잘못 대응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에 줄 서지 않은 조선 왕실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왔고 일본의 침략은 정당화되는 이야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전쟁 책임을 러시아에게 있는 건데 이 책임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돌리면 안 된다 이런 주장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는 어쨌든 푸틴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유럽에 다시 한번 질서를 재편하려는 그런 전략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동구권을 어쨌든 다시 한번 재편하고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유럽을 다시 한번 진출하는 걸 통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좀 높이겠다라는 이른바 패권 정치가 작용한 게 사실관계고 그게 팩트인데 마치 이것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나토 가입을 공언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건 팩트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전에 그 전 전직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걸 더 받겠다고 한 거지. 아, 젤렌스키 그렇죠. 대통령이 추진한 게 아니군요. 나토 그 가입을. 전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걸 받은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라면 아마 윤석열 후보를 의식해서 그렇게 뭔가 불안한 프레임을 자극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건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어떤 힘을 못 받고 미국의 우방을 못 받아 동맹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임계철선 전략이 안 돼서 한 것은 그건 나중의 문제지. 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는 푸틴의 패권 정치에 따른 유럽 진출 전략이 우선이고 크림반도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마치 초보정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응이 미진해서 이랬다. 이 얘기는 조금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드 3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의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 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지금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중심의 그 일극 체제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침공한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뭐 도저히 불가능할 생각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느낌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차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도 문제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해구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영원한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변화되는 질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거기 한미일 지금 현재는 삼각 안보 체제입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군사 동맹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점령했는데 우리는 일본이 싫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못 들어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토론 보셨지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들어오는데 끝까지 우리는 일본하고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때는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변화된 체제 속에서 저런 문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절대 없는 것은 없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재 삼각 안보 체제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만약에 침공한다면 우리가 뭐 대응해서 당연히 박살을 내야 되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저는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상군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함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든 공군기를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미군이 함께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외곽에서 도와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상군을 들어야 된다. 이건 국민적 감정도 맞지 않고 지금 극우 세력이나 실제는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을 들으면 많은 부분 극우적인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하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이거 그래서 정말 사실은 보수 정권들에서도 한 번도 이거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그전에 대통령들도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이야 우리가 안보 체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분들은 믿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일본이 과연 완벽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각 안보 체제를 통해서 저는 한미일로 함께 북한이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번 대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대선 민심은 어떨까요?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한내킹에서 만나보시죠.